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 그리고 녹봉제. 이 녹봉제 시행의 의미를 완전 녹봉제가 시행됐다 또는 직전법이 시행됐다, 직전법이 폐지됐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수도권 제도가 완전히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대신 이제 지금처럼 월급 주는 제도가 정착된 거죠. 단지 그 당시에는 월급을 뭘로 줬다고요? 쌀이나 배와 같은 현물로 줬을 뿐이지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어려운 태백산맥이 나타났습니다. 세금 제도예요. 지금까지 배운 세금 제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비된 게 없었거든요. 고려시대까지는 별로 세금 제도가 없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부터는 세금 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만큼 국가의 시스템이 잘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잘 정비해 놓으면 조선 후기로 가서 변화, 즉 전세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그죠? 군역은 균역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역사 전체에서 세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 제도를 수치 제도의 확립 이렇게 말해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수치 제도의 확립. 이거 우리가 어려운 한자말이지만 거둬들이는 거죠.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시스템 아닙니까? 수치 제도. 그래서 원래 이 수치 제도는 대개 우리 동양의 거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당나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당나라의 제도를.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의 조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죠? 토지세를 말해요. 토지세. 그 다음에 용은 노동력을 말합니다. 노동력. 그리고 뒤에 조는 특산물을 말합니다. 특산물. 이와 같이 당나라의 세제인 조용조 제도가 기본적으로 고려건 조선이건 삼국시대건 활용되고 있었다. 단지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완비되지 못했어요. 어설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용조 제도가 토지세, 노동력, 특산물 이것을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하느냐? 전세라고. 됐나요? 밭에서 나오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죠. 전세. 노동력은 불로 나온다고 그랬죠? 군대 끌고 가는 걸 뭐라고요? 군역. 일하러 끌고 가는 걸 뭐라고요? 요역. 이렇게 군역과 요역이 있다. 자,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삼국시대에는 이게 몇 살부터 끌고 갔다고요?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모조리 전부 다 몇 세부터? 16세에서 60세까지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산물은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공납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전세, 군역, 공납 이렇게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이랍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전세는 조세. 전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에서 걷는 세금인데 뭘로 걷었다고요? 곡식으로, 쌀로 걷었어. 쌀. 알겠죠? 곡식으로 걷고 수확량에 얼마를 걷는 게 정상이었다? 10분의 1을 걷는 게 정상이었다. 자, 이제 전세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필기를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구경만 한 것하고 손으로 정리한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가르칠 때도 다 써보라고 해요. 쓰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쓴다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연필로 눌러서 필기를 아날로그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도 그렇고요. 알겠죠? 그래서 손으로 공부하고 머리로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필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되게 거의 학교에서 수업이 뭘로 이루어져요? 파워포인트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디지털로만 수업이 이루어다 보니까 다 날라가버려요. 알겠죠?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복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손으로 필기해 놓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흔적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필기를 꼭 한 번씩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는 지금 조선 초기에 보니까 전세는 얼마나 걷었다고? 10분의 1. 자, 우리가 조선 초기라고 이렇게 쓰죠. 선초. 됐어요? 얼마 걷었다고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전세율이 얼마다? 10분의 1이다. 됐나요?
그런데 그 전세 10분의 1을 거둘 때의 실제로 걷는 액수를 보니까 토지 1결당 얼마씩 거뒀다? 30두씩 거뒀다. 32가 뭔지 알죠? 두는 말입니다. 한 말, 두 말. 10되가 한 말이잖아요. 네. 요즘 이제 쌀을 킬로그램으로 파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쌀 한 개 팔고 두 개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쌀 가게 가서 쌀을 사러 가요? 팔러 가요? 네?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쌀 팔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늘 헷갈렸어. 어렸을 때 아니 엄마가 분명히 쌀을 사러 가면서 왜 쌀 팔러 간다 그러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쌀 팔러 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쌀은 화폐로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하고 반대 개념이 있어요. 파는 것을 산다 그러고 사는 것을 판다 그러고 그래요. 알겠죠? 모르면 간다요. 엄마들이 신세대 엄마라 농사를 안 지어보고 이게 쌀을 가지고 거래를 안 해봐서 그래요. 알겠어요? 쌀은 아까 월급을 뭘로 준다고? 쌀로 줬잖아요. 그 쌀을 가지고 뭘 사러 가? 옷감 사러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쌀은 뭐 하는 거예요? 쌀을 팔고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돈에 해당돼요. 돈. 그런 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판매, 매매의 개념이 반대로 돼 있어요. 다른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팔 때는 판다고 하지만 쌀은 파는 것을 산다 그러고 반대로 가게 가서 쌀을 사러 갈 때는 쌀 팔러 간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한테는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요. 우리 세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자고 이제 괜히 했어요. 나도. 나는 내 또래인 줄 알고 했더니 한참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옛날 이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빼빼로데이라고 뭐 많이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국물도 없어. 내일이 빼빼로데이인데. 그것들 오늘이에요? 아 그럼 더 성질나네요. 다 늙어서 그래요. 감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녀적인 감성이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인데 똑같은 선생님인데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졌나요? 무슨 얘기거든요. 제일 어려운 뭐예요? 세금 제도. 얼마나 걷었다고? 10분의 1. 1결당 몇 두? 30두. 그죠? 30두.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1결당 수확량이 얼마다? 이 쉬운 걸 못해요. 몇 두예요? 몇 두? 300두잖아. 그것의 10분의 1이 세금이니까 그걸 얼마 냈다고? 30두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 임금이 잘 꺼내보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죠? 야, 땅의 면적이 같다고 전부 다 똑같이 300두가 생산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너희 시행하고 있느냐 생각해봐라. 똑같은 면적의 땅이 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많아지겠죠. 어떤 때는 같은 면적의 땅이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어. 그럼 어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세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고다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300도 해가지고 10분의 1씩 하면 되겠냐 이 멍청한 놈들아? 하면서 뜯어고치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토질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고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일개라고 하더라도 어느 땅은 자갈밭 모래밭입니다. 농사를 져도 생산이 잘 안 돼. 근데 무조건 30도를 극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세종 때 야 토지의 질에 따라서 토질별로 밭의 등급을 나누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분 몇 등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어요? 차등 있게 차등 세율을 이게 제일 핵심이죠. 차등 세율을 적용했어요. 됐죠? 그리고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흉년인데 년을 나눴습니다. 뭐에 따라 나눴다고? 풍흉에 따라서 나눴어요. 이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가장 풍년인 해를 몇 년? 상상. 그 다음에 상중년.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하년이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나누면 몇 등급? 9개 등급이 됩니다. 3, 3, 9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연분 몇 등? 9등이에요. 이거 한번 헷갈려 놓으면 계속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엄마들 때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왔었어요. 이게. 알겠어요? 엄마들 때는 학력고사나 수능에도 계속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별로 묻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렇게 그런 시험에서는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또 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전히 관성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분 뭐라고요? 6등, 연분 9등 이렇게 세종은 차등 있게 세율을 징수했었다. 됐죠? 됐죠?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합리적이었어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에서만 합리적입니다. 책상에서만 합리적이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직접 논에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너 이거 1등전이네. 이만큼 일견 있어. 너 1등전이라고 전화한다. 나으리 제발 6등전으로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응? 세금 조금 내려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옆집 보니까 1등전으로 해갔는데 나중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좋은 땅에 자갈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땅이 나빠졌어요. 근데 한 번 1등전으로 조사되면 20년 동안, 왜냐하면 양안을 몇 년마다 만든다고? 20년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찍히면 20년으로 되면은 그게 그냥 계속 20년 동안 세금 내니까 아예 애시당초 우리 등급을 낮게 받아주자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이게 적용되잖아요. 제발 좀 낮게 해주세요. 제발 좀 세금 좀 덜 내주세요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가 무슨 제도나 무슨 법을 시행할 때 항상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진짜 사람 마음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책상 물림들이 만든 그 제도가 진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머리는 좋았어요. 그 제도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게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부정과 부패와 알겠어요? 또는 그런 비리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분 9등만 전분 6등만 그랬을까요? 연분 9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 흉년이 자 올해는 풍년이야 무조건 상상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막 서리가 내려가지고 입증 내려가지고 벼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어디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감나무에 그냥 구멍이 빵빵 뚫려버리고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 연분 9등도 사실상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였어요. 요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분 6등, 연분 9등은 세종이라는 뛰어난 임금이 차등 있게 세율을 징수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할 좋은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법률은 좋았지만 이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알겠어요? 공법이라고 하는데 전분 6등, 연분 9등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은 공평 과세를 위해서 잘 시행된 제도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많았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인접 때 뭐가 시행되느냐? 야 그러지 말고 세종의 임금 때에 가장 낮은 수준 가장 농사가 잘 된 상상년의 경우에는 1개월당 20대 들어있어요. 봐봐요. 그 전에는 무조건 1개월당 몇 도였는데? 30도였는데 세종 때는 제일 좋은 땅이 가장 농사가 잘 된 해에 몇 도 걷다고? 20도. 그 다음 2도씩 마이너스 18도 상중년. 상하년 몇 도? 16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도가 나와요? 4도까지 나옵니다. 4도. 그러니까 최고 20도에서 최하 몇 도까지? 4도까지. 이 액수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네? 연분 9등 때문에 나온 거죠. 이 액수는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연분 9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이건 뭐냐? 전분 6등은 또 다른 말로 등급에 따라서 다른 자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수등 이척법이라고. 이 이척이 서로 다를 이자. 자척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땅 1등급 너는 1겨루 면적을 이만큼으로 잡아줄게. 됐어요? 2등급 너는 1겨루 면적을 얘보다 더 넓게 잡아줘야 될까요? 좁게 잡아줘야 될까요? 좁게 잡아줘야 되겠죠. 2등전은 작은 자를 상해서 이만큼으로 잡아줄게. 그래서 6등전의 경우에는
일결의 면적을 아니에요. 반대로 했어요. 누가 쫓겨나고 있어요. 에이. 1등전 너는 일결의 면적을 이만큼을 일결이라고 하자. 2등전 너는 이만큼을 일결이라고 하자. 6등전 너는 이만큼을 일결이라고 하자.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왜 그랬는데 이해가요? 네. 그래야 일결당 수확량이 어때요? 수확량이 같아지겠죠? 그래 안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순 머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내 머리는 아버지 때문이나 엄마 때문에 자기를 거슬러 올라가보세요. 요걸 맞추기 위해서 자의 크기를 일결을 재는 자의 크기를 어떻게 했다고? 다르게 작동시켰다 이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제일 좋은 땅은 때 결수가 작아도 수확량은 많이 나오겠죠. 제일 나쁜 땅은 토질이 나쁜 땅은 많은 토지를 일결로 해봤댔자 얘랑 같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일결당 수확량을 어떻게 했다고? 맞추려고 했다. 됐어요? 그러므로 1등전, 2등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됐죠? 결수를 재는 단위마다 다 결수를 재는 자가 달라가지고 이건 무조건 됐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가장 농사가 잘 되냐는 이것만 결정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얼마씩 냈다고? 20도. 그래서 얘는 이만큼 면적에서 20도 내는 거고 얘는 이만큼 면적에 20도 내니까 얘가 더 적게 내는 거죠. 토질이 안 좋으니까. 이해됐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면 한참 생각해보세요. 이거 집에 가서 방송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게 어때요? 시행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래야 그래요. 이거 한 것도 복잡하고 또 이거 일일이 하는 것도 복잡해서 결국은 야 그러지 말고 아예 세종대왕께서 걷도록 했던 생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로 그냥 다 영원히 고정시켜버리자. 영원히 정해버리자. 그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영원히 영자입니다. 정할 정자예요. 영원히 픽스시키는 법입니다. 됐어요? 무슨 법이라고? 영정법이에요. 그래서 일결당 몇 도로? 4도로 고정됐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세종 때의 최하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끝입니다. 끝. 전세가 제일 쉬워요. 전세는 이렇게 요 부분이 좀 복잡할 뿐이지 조선 초기에는 일결당 30도 10분의 1씩 거뒀고 나중에는 영정법 그래가지고 일결당 4도로 고정됐다. 끝. 알겠어요? 중간에 전분육등과 연분구등이 있다. 전분육등은 수등이측법이라고 해서 이 일결의 면적을 서로 다르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연분구등은 풍흉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눈 거다. 결국 뭐냐? 차등있게 세율을 증성으로써 풍년, 흉년 그리고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조건 일결당 4도로 영원히 정해져서 끝났다. 고정됐다. 됐어요? 그래서 전세는 결론 내립시다. 전세는 요거 보니까 때 액수만 놓고 보면 어때요? 전세는 조선 초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전세는 점점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어쨌든 줄어들었죠. 전세는 점점 줄어듭니다.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죠?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되게 여기에 속아요. 전세율이 점차 줄어들므로써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전세율이 줄어들므로써 농민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게 맞으면 물어봤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토지제도를 보라. 토지제도. 맨 처음에 뭐였죠? 저 초기에 뭐였어요? 과점법. 그 다음 뭐였어요? 직전법. 그 다음 뭐였어요? 관수강령.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직전법 폐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제도가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뭐가 생겨났느냐? 국가의 토지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토지 지배력이 강화됐어요? 약화됐어요? 네?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다시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국가가 관료들한테 야, 이 땅에서 네가 얼마 걷어가자라고 조를 줘버렸잖아요. 이거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요? 수적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토지 지배권을 포기한 셈이죠. 네. 네가 그 토지에서 세금을 직접 걷어가자라고 수조권을 줬잖아요. 네. 근데 점점 어때요? 야, 내가 걷어서 너한테 줄게. 내가 걷어 너한테 줄게. 나중에 어때? 올 내가 걷어서 줄게. 너희들이 직접 걷은 것은 없어. 라는 것을 아주 어려운 개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 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게. 알겠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진짜 국가가 땅을 다 장악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토지란 놈은 항상 뭐랑 뗄 수 없다? 권력. 노구 봐봐, 노구. 토지는 뭐랑 뗄 수 없다? 권력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라이언 킹에서 왕, 무파사, 그죠? 또는 신바 이렇게 왕다운 왕이 등장하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어때요? 강화되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누구 땅? 임금 땅. 모든 신하는 누구 백성? 임금 백성. 내 땅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세금 내게 하겠다라는 제도가 관철되죠. 그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신하들의 권한이 세져 약해져요? 세잖아요. 누가 집권한 이후에?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 기억나세요? 무슨 정치가 시행됐어요? 붕당 정치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 붕당을 쥔 놈들이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이런 놈들이 비변사라는 권력기구를 장악하고 임금을 제껴두고 지네들 끼리끼리 다 해먹은 거야.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나라 땅 나눠먹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뭐가요? 다시 뭐가 확대했다? 농장이 확대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농장이 확대돼서 토지에서 걷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면 땅을 가진 누가 이득 봐? 지주들이 이득 봅니다. 농민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땅 주인이 내는 게 뭐라고요?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은. 다시 보겠어요. 전세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해서 농민한테 이득되는 게 없다. 왜냐하면 땅이 농민 소유 땅이 아니라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땅은 누구 소유가 더 많아진다? 양반 지주들의 땅이 많아진다. 됐어요? 그러므로 세금이 점점 깎여지면 깎여질수록 누구한테 이득이 된다? 양반 지주놈들한테 이득이 되지 농민한테 도움된 건 없다. 오히려 농민들은 지네들이 수확량의 이 농장 확대해서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면서 여기에 세금까지 덩달아 걷어서 뭐 운송비, 수수료 이런까지 내게 되면서 농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알겠죠? 이 이율배반적 현상,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고난도의 정치나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초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감이 되진 않아요. 그런 되게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이것들을 묻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아까 과전법, 직전법, 직전 폐지, 관수환급 직전 폐지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토지제도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살인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붕당정치가 시행되면서 기억나세요? 내가 물어볼까요? 살인을 언제 집권했죠? 선조 때. 그래서 무슨 정치가 시작됐어요? 붕당정치. 그 말의 의미는 왕권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신권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신권이. 그러면 이 권력이 세진 신권이 세진 신하들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지네들 소유 땅으로 자꾸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농장의 확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농장 확대가 시작된 게 16세기부터예요. 자, 16세기가 두 번 나왔죠 아까? 조선 16세기부터 뭐가 붕괴된다고? 국가의 상법에 대한 통제력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것도 16세기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농장 확대가, 살인 집권 이후 농장 확대가 시작돼요. 알겠어요? 16세기 이후에. 그래서 그 농장이 16세기부터 시작되더니 18세기 이후가 되면 거의 나라 땅 대부분이 농장입니다. 지주전호제. 살인 양반들이 지주가 되고 대다수 농민은 땅이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려요.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됐죠? 전세 하나를 다 봤어요. 전세. 교재에 이제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하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칠판을 통해서. 자,
자, 이렇게 전세는 토지를 걷는데 원래 10분의 2였다가 전분득 등 연분구 등 최고 20두 40두라는 액수는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연분구 등 때문에. 그래서 16세 이후가 되면 거의 지주전호제로 가더라. 방금 전에 한 얘기죠. 16세 이후가 되면 지주전호제로 가더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납은 토산품을 말합니다. 특산물, 고을 단위로, 마을 단위로 내는 공납, 특산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는 현물로 마을 단위로 징소도록 고을 특산물을 다 조사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산물들이 놔주는 특산물이 뭐죠? 배. 그죠? 대구는 뭐죠? 사과예요. 사과. 옛날 얘기죠, 사과. 충무는 김밥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러더니 여전히 김밥이라고 그러는데. 충무는 뭘까요? 김, 굴, 요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무는 나전칠기. 알죠? 요즘 뭐 시집갈 때 그런 거 필요한 사람 없잖아요. 누가 나전칠기 좋아합니까? 옛날에는. 근데 되게 화장품 그 경대라든지 또는 장롱이라 전부 다 나전칠기 하면 최고의 화각공예 아니면 나전칠기가 최고로 쳐졌죠. 그러니까 소뿔을 이용해서 무늬를 나무에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무늬를 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공예가 많이 사라졌는데 충무는 뭐라고요? 나전칠기였어요. 충무, 영광, 굴비, 강화, 화문석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애들이 그런 거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가면 사과 있어요? 없어요. 이미 사과는 그 변에 풍기라든지 영주라든지 훨씬 더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나주도요 없어요. 나주는 이미 그 새로운 도시로 그 발전하고 주변에 있는 주변 도시 지역에서 이제 많이 그 배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관념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지역은 특산물이 뭐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꼭 농산물이 아니라 수공업품이라든지 광물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것들이 특산물로 지정돼서 다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조사한 다음에 지역별로 할당을 내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개념이 또 어려워요. 방납의 폐단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때도 이미 그때부터 가르쳤으니까 방납의 폐단.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은 자 특산물을 지역마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령 전라도 나주다. 그래서 배를 딱 정해줬습니다. 나주에 산다는 사람들은 나주 군에 산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특산물을 뭘 내야 돼? 배를 내야 돼. 근데 나주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벼농사를 줍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벼농사를 지어요. 또 배 농장이 있는 사람은 배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내가 특산물을 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내야 됩니다. 쌀 가지고 가서 배를 사서 특산물을 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배농사 안 지어. 그만해 우리.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작물인 키위가 들어왔어요. 뭐 그때는 키위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키위로 바꿔서 근데 여전히 배를 내라는 거야. 할 수 없이 키위 팔아가지고 배를 내잖아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농민들이 야 내가 특산물을 배로 내야 되니까 쌀 가지고 배 사러 가가지고 배를 사서 특산물을 내는 것 대신에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요? 딴 사람 대행업자한테 에이전트한테 맡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 대신 좀 가서 내줄래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뭐가 생겨? 유통업자들이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공짜로 신분을 못해 신분값은 좀 줘야죠 해가지고 원래 배값보다 조금 더 받아요. 짭짤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예 서울에서 특산물을 받는 요놈이 서울이 이런 놈들이 서울하고 향리가 다르다고 했죠? 향리는 시골에 있는 하급 관리들을 말하고 서울이는 중앙에 있는 하급 관리를 말하는 이놈들이 아예 업자하고 짜가지고 야 얘들이 배 가져오면 받지 마. 알았어? 그리고 네가 직접 사가지고 대신 내. 그래야 우리가 리베이트를 먹고 생기는 게 있지 하면서 중간에서 유통업자들이 마진을 챙기려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나는 진짜 나주 살아요. 그리고 진짜 배 농사를 지어. 그래서 내가 배를 가져갔어요. 나 배 내려왔어요. 안 받은 새끼야. 이게 무슨 자예요? 막을 방자예요. 안 받으라고 막습니다. 뭘 막아요? 배를 내겠다고 온 놈을 막아요. 납품하러 온 것을 막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방납제도라고.
알겠죠? 야, 현물로 가져오지 마. 너 배로 가져오지 말고 너도 딴 놈들처럼 돈으로 줘. 그럼 내가 대신 사서 낼게.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뭘 챙기려고? 마진을 챙기려고. 누가요? 설이나 향리나 이런 하급 관련 업무들. 누구랑 짜고? 에이전트, 업자들하고 짜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인이라고 그랬어요. 방납인. 이 중간에 방납인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진짜 특산물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특산물 납부를 막는 것. 이걸 뭐라고? 방납의 폐단이라고 했어요. 됐죠? 우리가 고려시대도 배웠지만 농민 부담이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도 아니고 군역도 아니고 가장 큰 부담이 뭐였다고? 공납이었습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언제부터냐? 15세기 말부터. 알겠어요? 이미 15세기 말부터 방납의 폐단이 많아졌다. 이해했나요? 되게 어려워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보면 방납 제도를 어려워해요. 근데 방납은 이런 겁니다.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막았어요. 누가 막았다고? 얘들이 막았다고. 중간업자들. 알겠죠? 그 중간업자들을 퉁쳐서 뭐라고? 방납인이라고 한다. 주로 중앙에 있는 서리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었다. 됐죠? 됐죠? 그런데 일찍부터 이런 납부,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책에 보면 되게 방납제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 방납제도는 국가가 시행한 제도예요? 아니면 폐단이에요? 내가 볼 때는 방납의 제도가 아니라 방납은 뭐예요? 폐단이 생겨난 겁니다. 방납의 폐단이 생겨난 거예요. 이 폐단을 고쳐야 된다고 뜯어 고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살인 가운데 개혁적 살인이었던 누구냐? 조광조예요. 잘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조광조 제자 누구예요? 율곡이도 일찌감치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친구였던 서해 유성룡 같은 분들도 방납 폐단을 시정하지 않는다. 방납제도가 너무나 백성들을 뜯어먹고 나쁘니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특히 율곡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공납을 지금 특산물을 납부하는 대신에 아예 처음부터 쌀을 걷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율곡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납 대신 쌀을 징수하는 법. 읽어보세요. 대공수미법.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동법으로 발전한다. 율곡이가 뭘 주장했다고? 대공수미법. 알겠죠? 결국 뭐냐? 대공수미법이란 조광조, 서해 유성룡, 율곡이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이 수미법은 결국은 방납제도 폐단, 특산물 징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납 폐단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쌀을 지금 애시당초 특산물 걷지 말고 쌀을 징수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을 국가가 아예 사들이자 이렇게 바꾸는 제도를 일찌감치 주장했었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대공수입법이라고 했었다. 어려운 걸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 가는 문제죠.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왜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요즘 여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사관들도 많고 장교들도 많고. 그래서 군역은 정남을 대상으로, 정남은 16세에서 60살까지의 농민 가운데 남자만을 말합니다. 농민 가운데 남자 중에서 조건이 뭐라고요? 16세에서 60세까지의 농민 남자만을 정남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남이라고도 했고 또는 장정이라고도 했어요. 장정. 할머니들이 이런 표현 잘 쓰. 야, 장정이 힘도 못 쓰냐? 장정이 밥도 그거밖에 못 먹냐 하잖아요. 되게 장정은 군대 갈 만한 건장한 남자를 말합니다. 16세 60살까지. 그래서 장정이라고 하고 정남이라고 하고 했는데 이 장정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넌 진짜 군대 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진짜 군대 간 사람을 정남이라고 하고 16세 60살까지 농민 남자. 그죠? 장정이거든요. 장정. 포괄적인 개념은 장정이에요. 그 중에 정남은 요즘 말로는 이게 뭐겠어요? 현역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현역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조건은 농민 남자야. 나이도 16세 60세. 근데 군대 못 갈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군대 못 가겠어요? 응? 어떤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 손가락이 없어요. 활을 어떻게 쏩니까? 그러니까 못 갑니다. 다리가 굵어요. 근데 못 가겠죠? 똑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내년에 이제 60에 조선시대 같은 아직도 근육이 안 끝났어요. 알았어요? 조선시대 같은 아직도 근육을 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뛰질 못해요. 뛰질 못해. 관절이 다 이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근육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근육은 의무는 있지만 근데 오지 마세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일이나 이제 이렇게 빼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인 그랬어요. 도와줄 보자입니다. 알겠죠? 보인 또는 봉족이라고 해요. 봉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으로 내요. 이들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비용 이들이 군대 생활하도록 대신 이들은 군대 안 가는 대신 뭘 했다고요? 비용을 부담했어요. 이때 내는 게 뭐냐? 군포를 납부했어요. 배가 돈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군역 오는 사람들을 뽑아서 현역으로 보내면 서울을 방어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로테이션 근무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문학작품 보면 수자리 살러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군대 생활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근무하거나 서울에서 근무하고 서울에서는 5위가 있었고 5위 알겠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각 지방의 병영과 수영이 있었어요. 이게 지방 그 사령부입니다. 병영 육군이죠. 수영은 수군이죠. 전라 좌수영 그러면 누가 있던데요? 이수지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해군 참모본부가 있던 데를 뭐라고요? 수영 그랬어요. 육군이 있는 데를 뭐라고? 병영. 그 밑에 군사요충지에 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군대를 뭐라고 하느냐? 영진군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에브리강 농민들을 모든 16세에서 60살까지 모든 농민들을 잡아다가 현역으로 가서 군대 보내서 이렇게 서울이나 지방에서 군대 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들의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봉족으로 삼든지. 오케이?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보법이라고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지금은 군대를 무슨 법에 의해서 갑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이 정부를 바꿔야 군대를 안 가게 돼요. 알았어요? 이 정부를 바꿔야 군사제도를 지금 바꾸자는 주장이 있어요. 남경필 이런 사람들은 모병제로 바꾸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면 잘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10년쯤 뒤에 내다본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군대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충대 가가지고 그 모자 흔들고 이렇게 우는 그 장면, 그 안타까운 장면들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병역법에 따라서 군대 가잖아요. 조선시대는 뭐에 따라서 군대 갔다고? 보법에 따라서 군대 갔어요. 보법에 따라. 그 보법이란 뭐냐? 이런 메커니즘. 16세에서 60까지 농민 남자 가운데 현역으로 가든지 보위에 되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는 이 비용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법이라고 했었다. 알겠죠? 보법. 자, 그래서 세종 때 같은 경우는 군대 수가 얼마나 됐느냐? 30만 명이었습니다. 군인 수가 많나요? 적나요?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20만이요? 60만 대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경 7만, 의경까지 합치면 한 70만 명쯤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5천만이잖아요. 그 중에 70만 명이 우리나라 정규 군대라고 봤을 때 조선시대 세종 때는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뽑았다고? 30만 명이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군대가 세요, 약해요? 네. 엄청 세죠. 이 센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으로 뭘 개척하고? 사금을 붙이고 남으로 어디를 쳐들어가고? 대마도로. 이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바탕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종 때 큰 전쟁을 치른 이후로 전쟁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군대는 왕창 뽑아다가 이놈들을 군대 생활 시켰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맨날 놀까요? 놀아요. 근데 군대에서 노는 꼴을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 잡아다가 뭘 시키냐면 군대 온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요역이라고 해요. 요역. 알겠죠? 그래서 군역이 뭐 됐다? 요역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간다는 것의 의미가 가서 싸우고 전투하고 그래서 칼싸움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맨 돌을 나르거나 기와장 나르거나 굴러내려온 돌에 맞아 죽거나 알았어요? 이러다 개죽음을 당합니다. 군대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빠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자, 군역의 뭐라고? 요역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군대 갈 차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군대 안 가고 우리 집에 있는 누구를 대신 보내도 될까요? 노비를 대신 보냅니다. 네가 내 대신 가서 대타 차라. 줄 서 있으면서 내 대신 서 있어라. 대립제. 알았어? 대립제.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벽돌 나르는 군대예요. 기와장 나르고. 그러니까 쪽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출석 부를 때 네 대답만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대타 쳐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 주인 대신 나와도 상관없어요. 대립제. 그래서 쪽수만 채우는 군대 뭐가 됐다고? 대립제가 됐어요. 이거 정부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 그럴 필요 뭐 있냐. 너네들도 얘들처럼 돈만 내. 그럼 국가가 군대를 사서 쓸게. 그래서 군대 오는 의무를 프리 해방시키다 방점이야. 군역의 의무를 해방시켜주고 대신 돈을 걷는 포가 돈이죠. 돈을 걷는 뭘로 바뀌었어요? 방군 수포제로 바뀐 거예요.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모병제. 월급쟁이 군대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가지 말고 200만 원만 내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괜찮아요. 좋아요. 매년 2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좋다. 60살까지 내야 돼. 60살까지 내야 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셈이에요. 그런 셈이에요.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방군 수포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군역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됐죠? 전세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나중에 영정법으로. 공납은 방납폐단 이후에 대공수입법. 그리고 군역은 방군 수포제까지 했습니다. 더 올라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쭉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배운 이것이 후기 어떻게 변했느냐까지를 다 이어가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안 빠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 알아둬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역사에서 근현대사가 좀 어렵거든요. 무장 독립전쟁사 이런 것도 어렵고 그 전에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이 부분. 이 전공자가 아니면 되게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저 조금 후까지 정리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멋있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네.